오늘 영상에서는 ADHD 아이가 게임을 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은 현실과 게임을 헷갈리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ADHD 아이가 왜 게임에 더 강하게 끌리는지, 게임 후에 왜 더 예민해지고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부모가 단순히 시간만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개입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불안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상담 장면은 게임을 끝낸 뒤에도 아이가 계속 흥분해 있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게임을 끝낸 뒤에도 흥분이 잘 안 가라앉고요. 심지어 현실에서도 게임하듯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현실하고 게임을 구분 못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이 질문은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눈에는 너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게임은 끝났는데 아이의 몸과 감정은 아직도 게임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셔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들과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을 종합해보면 ADHD 아이들의 게임 문제를 설명하는 핵심은 현실 인식 자체가 무너진다는 쪽보다는 원래도 약한 자기조절 기능이 게임 환경에서 훨씬 더 강하게 흔들린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게임이 너무 강한 자극과 너무 빠른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걸 멈추고 참아내고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는 브레이크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ADHD 아이들은 원래도 하고 싶은 걸 바로 멈추는 힘, 기다리는 힘,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는 힘,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는 힘이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게임은 바로 그 약한 부분을 아주 강하게 건드립니다. 생각해보면 게임은 아이 입장에서 거의 완벽한 자극 환경입니다. 화면은 빠르게 바뀌고 보상은 즉각적이고 성공하면 바로 칭찬받는 느낌이 들고 실패해도 금방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계속 이어서 하게 만드는 목표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할 때는 그렇게 산만한데 게임만 하면 엄청 집중하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ADHD 아이들이 평소 숙제나 공부에서는 집중이 어렵지만 게임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몰입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제일 조심하셔야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게임에서 보이는 집중을 곧바로 좋은 집중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중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자기조절의 결과라기보다 강한 자극과 즉각적인 보상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스스로 집중을 조절해서 버티는 힘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게임이 아이를 놓아주지 않는 구조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상담 장면은 평소에는 산만하지만 게임만 하면 몰입하는 초등 저학년 남아입니다. 평소에는 숙제 10분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해요. 자꾸 일어나고 연필도 만지작거리고 딴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런데 게임을 시작하면 40분, 50분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끝내라고 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고 물건을 던져요.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얼굴이 벌개져 있고 예민하게 반응해요. 저는 그냥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좋아함의 문제가 아니라 멈춤의 문제가 더 핵심일 수 있습니다. 붙잡는 힘보다 놓는 힘이 훨씬 더 약한 거죠. 이 지점에서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발달 특성상 아직 현실과 허구를 판단하는 방식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화면 속 세계를 전부 진짜라고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라는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이 맥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화면이 너무 생생하거나 캐릭터 움직임이 강렬하거나 반복하면서 감정이 많이 실리면 그 경험이 머릿속에 더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은 게임을 현실이라고 믿는다기보다 게임 직후의 감정과 사고가 아직 화면의 리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도 바로 반응하려 하고 기다리는 걸 더 힘들어하고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려 하고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늦게 잡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부모 눈에는 이것이 현실과 게임을 헷갈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실 판단이 무너진 것보다는 게임 후 조절 기능이 흔들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행동을 보고도 부모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는 현실 감각이 없어졌어. 이렇게 보면 통제와 비난으로 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 아이는 원래도 조절이 약한데 게임이 그 부분을 더 세게 흔드는구나. 이렇게 보면 개입이 훨씬 현실적이 됩니다. 세 번째 상담 장면은 게임 후 공격성이 커진 것처럼 보이는 초등 2학년 여아입니다. 게임을 하고 난 뒤에 동생이 자기 장난감을 조금만 건드려도 갑자기 화를 크게 내요. 저는 처음에 게임이 아이를 공격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게임을 하지 않은 날에는 어떤가요? 가만히 보니까 게임을 안 한 날에도 피곤하거나 배고프면 비슷한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게임을 한 날은 그 반응이 더 커져요. 즉, 게임이 새로운 공격성을 만든다기보다 원래도 약했던 조절 기능을 더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부모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너 왜 이렇게 못돼졌어가 아니라 너 지금 몸이 아직 안 멈춘 것 같아. 같이 가라앉혀보자.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뭘 봐야 할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우리 아이가 현실과 게임을 헷갈리나요가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아이는 멈출 수 있는가? 중단했을 때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가? 게임 후에 다른 활동으로 전환이 되는가? 수면이 밀리는가? 숙제, 운동, 가족과의 대화, 친구 관계 같은 다른 발달 과제가 밀려나는가? 게임을 안 할 때 오히려 더 불안하고 짜증이 심해지는가? 게임 문제의 본질은 대개 했다 안 했다보다 멈춤 실패, 전환 실패, 회복 실패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십니다. 시간만 줄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 제한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 제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ADHD 아이들은 끝나는 시점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30분 했으니까 끝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상황이 잘 정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종료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게임 시작 전에 몇 시까지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끝나기 10분 전, 5분 전에 예고를 주고 끝난 뒤 바로 연결될 다음 행동을 정해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게임 끝나면 바로 손 씻고 밥 먹자. 이거 끝나면 산책 10분 가자. 끝나면 레고 정리하고 씻자. 이렇게 다음 행동까지 연결해 두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ADHD 아이들은 멈추는 것도 어렵지만 멈춘 뒤 무엇으로 넘어갈지가 비어 있으면 더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 종료 뒤에는 빈 시간을 두기보다 다음 리듬을 붙여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상담 장면은 매번 같은 말로 끝냈지만 폭발이 반복된 경우입니다. 저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말했어요. 이제 끝. 약속했지? 그만해. 그런데 아이는 매번 마지막 순간에 폭발했어요. 그 뒤에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종료 시간을 아이와 같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10분 전 알림, 5분 전 알림을 줬고요. 끝나면 바로 욕실로 가서 손 씻고 간식 먹는 순서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게임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건 아닌데 끝낼 때 폭발하는 강도는 분명히 줄었어요. 부모가 아이를 더 잘 통제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다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와 게임에 대해 말하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넌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돼? 또 게임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산만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게임을 포기하기보다 부모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미 멈추기 어려워서 힘든데 거기에 비난까지 들어오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보다 자신을 막는 사람으로 부모를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너는 게임이 시작되면 멈추는 게 특히 힘든 것 같아. 엄마가 보기엔 내가 게임을 해서 나쁜 아이가 된 게 아니라 끝낼 때 너무 힘든 것 같아. 우리 같이 끝내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은 아이를 봐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를 이해 가능한 존재로 보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부모는 감시자가 아니라 아이의 브레이크를 함께 잡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게임은 다 나쁜 건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임이 다 해로운 건 아닙니다. 잘 설계된 게임형 프로그램은 주의력, 작업 기억, 인지 유연성 같은 부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료 목적이나 교육 목적에 맞춰 설계된 경우에 더 가깝습니다. 상용 게임은 대개 아이를 오래 붙잡고 계속 몰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그래서 게임도 도움이 되더라 이 말만 듣고 상용 게임을 무심코 허용해버리면 부모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게임의 존재 자체보다 어떤 아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어떤 맥락에서 하느냐입니다. ADHD가 있고 초등 저학년이고 원래 감정 기복이 크고 수면이 불안정하고 멈춤이 힘든 아이라면 이 아이에게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조절 기능을 과부하시키는 자극 환경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져야 할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게임 때문에 망가지는 걸까? 이 질문보다 이 아이는 지금 게임의 자극을 혼자 감당할 만큼 브레이크가 충분히 자라 있나?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그 브레이크가 아직 약하다면 아이를 비난할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같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은 공용 공간에서만 하게 하고 취침 전에는 끊고 시작과 종료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정하고 게임 전후 감정 변화를 부모가 같이 언어화해주고 게임 외에 몸을 쓰는 활동이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충분히 채워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생활지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이의 외부 브레이크를 부모가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5번째 상담 장면은 게임기를 빼앗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진 경우입니다. 아이가 게임을 하고 나면 매번 저와 크게 부딪혔어요. 저는 계속 게임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게임기부터 빼앗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아이가 더 예민해졌고 게임을 못하는 날은 오히려 하루 종일 짜증이 심했어요. 부모 상담에서 같이 확인해보니 어떤 부분이 보였나요? 이 아이는 원래도 수면이 불안정했고 몸을 쓰는 활동이 거의 없었고 숙제나 씻기 같은 기본 전환도 늘 힘든 아이였어요. 그러면 게임 하나만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서 접근을 바꿨어요. 취침 리듬을 먼저 잡고 게임 시간을 줄이기 전에 종료 예고를 넣고 게임 후 바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붙이고 말투를 비난해서 구조화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게임 시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 갈등은 훨씬 줄고 아이의 폭발도 완화됐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게임을 없애는 것보다 조절 구조를 세우는 것이 먼저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부모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게임을 끊을 때 매번 큰 폭발이 일어난다. 끝난 뒤 한참 동안 예민하고 공격적이다. 수면이 반복적으로 밀린다. 학교 준비, 숙제, 식사, 위생 같은 기본 리듬이 무너진다. 게임 외 활동에 대한 흥미가 확 줄어든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기보다 조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꼭 붙잡으셔야 할 마지막 핵심이 있습니다. 아이가 게임을 못 놓는 순간을 볼 때 너무 빨리 버릇 문제로 가시면 안 됩니다. 부모 눈에는 고집이 세서 부모를 이기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이 자신도 자기 안에 브레이크가 약해서 더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아이는 현실을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강한 자극 앞에서 아직 혼자 조절하기 어려운 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부모의 말이 달라집니다.
통제만 하던 자리에서 설명하고, 예고하고, 연결하고, 함께 멈추는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그 지점에서 아이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DHD 아이들이 게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현실과 게임을 헷갈려서라기보다 멈추고 전환하고 조절하는 힘이 더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아직 현실성 판단과 자기조절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직후 더 예민해지고 더 몰입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봐야 할 핵심은 게임을 했느냐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느냐, 전환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이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아이의 브레이크를 함께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역할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게임에서 떼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자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